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3일 화요일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코스피가 5,700선 아래로 무너졌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19만 5,100원으로 마이너스 9.88%, SK 하이닉스는 93만 9천 원으로 마이너스 11.5% 급락했습니다. 반면 하나의 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등 방산주는 20% 이상 폭등하며 극명한 명암을 보였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과 향후 전망,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전략에 대해 박 교수님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는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 시장 데이터를 보니 삼성전자가 19만 원 선까지 무너졌고 현대차도 59만 5천 원으로 마이너스 11.72%나 폭락했습니다. 반면 방산주는 하나시스템이 플러스 29.14%, LEG 넥스원이 플러스 29.86% 급등했네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정확한 종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코스피가 6,200선에서 5,700선으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코스피가 한 번에 500포인트 가까이 밀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낙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코스피가 7%대 폭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6,200선에서 5,700선으로 밀렸다는 것은 약 500포인트,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8% 수준의 하락입니다.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에 패닉이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패닉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오늘 장 초반부터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충돌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에 나섰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업종이 집중 타격을 받았는데요. 중동 정세 불안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원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도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땠습니까? 뉴스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5.8조 원을 순매수하며 육탄 방어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8조 원이면 상당한 규모인데도 시장을 지탱하지 못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소형주와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은 리스크 회피 국면에서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와 IT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것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급락인데요. 삼성전자가 19만 5,100원으로 마이너스 9.88%, SK 하이닉스가 93만 9천 원으로 마이너스 11.5%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가 동시에 무너진 건데 이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시장 심리가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100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적 지지선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최근까지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강세를 보였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는 펀더멘털이 무색해진 것입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걸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중동 분쟁이 확전될 경우 글로벌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반도체는 전 세계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중동을 경유하는 해상 운송로가 막히면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원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제조 원가 상승 우려입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스크 자산을 일괄 매도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가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TSMC도 마이너스 1.46% 하락했네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TSMC의 낙폭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작은데요.
이는 대만이 지리적으로 중동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중동 리스크에 더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59만 5천 원으로 마이너스 11.72%나 폭락했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큰 타격을 받았네요. 현대차의 급락은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원유 가격 급등이 자동차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특히 내연기관차 수요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동은 현대차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인데 분쟁이 장기화되면 판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마이너스 10.36% 하락했는데 이는 물류 대란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39만 3천 원으로 마이너스 7.96% 하락했네요. 2차 전지 업종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2차 전지는 최근까지 성장주로 각광받았지만 리스크 회피 국면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쉽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도 부담 요인입니다. 리튬, 니켈 등 배터리 핵심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산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화의 어로스페이스가 143만 2천 원으로 플러스 19.83%, 하나시스템이 14만 6,700원으로 플러스 29.14%, LI진엑스원이 66만 1천 원으로 플러스 29.80% 급등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건 정말 극명한 대조네요. 네, 전형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장세입니다.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한국 방산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해외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했고 중동 지역도 주요 고객 중 하나입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 무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방산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이번엔 김승현 어서 탐임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방산 사업에 집중 투자해온 것이 이번 장세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어서와 방산은 처음이지 라는 밈이 유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서 타라는 표현으로 변형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화 계열 방산주들이 모두 20% 이상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오션은 마이너스 4.11% 하락했네요. 같은 하나 계열인데 왜 다른 반응을 보인 걸까요? 하나오션은 조선업체로 방산과는 사업 영역이 다릅니다. 조선업은 글로벌 물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해운 차질 우려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조선업체들에게는 원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환율과 거시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6.28원으로 플러스 1.93% 급등했습니다. 박 교수님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온 건데 이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 아닙니까?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매도하고 달러로 회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인 달러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1,400원을 넘어서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특히 원유 등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원유 가격도 WTI 기준으로 배럴당 73.17달러로 플러스 2.72% 상승했습니다. 환율 상승과 유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면 우리 경제에 이중 타격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나라입니다. 유가가 오르고 환율까지 오르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10% 오르고 환율이 10% 오르면 원화 기준 에너지 비용은 약 21% 증가합니다. 이는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가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4.05%로 플러스 2.17% 상승했네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국채 수익률 상승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것입니다.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이죠. 둘째,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미국 국채로 자금이 몰리는데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반영되면서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은 112.97로 마이너스 0.17% 하락했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5,328.5달러로 플러스 0.64% 상승했습니다.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네요.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투자자들은 금으로 피난처를 찾습니다. 현재 금 가격이 온스당 5,30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역사적 고점 수준입니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 금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어 변동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VX 지수는 21.44로 플러스 7.96% 급등했습니다. 공포지수가 크게 올랐네요. VIX가 21을 넘어선 것은 시장에 상당한 불안감이 형성됐다는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VX가 20을 넘으면 고변 동성 구간으로 분류되는데 오늘 하루 만에 거의 8% 급등한 것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며칠간은 시장이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S&P 500이 6,881.6로 플러스 0.04%, 나스닥이 22,748.86으로 플러스 0.36%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48,904.78로 마이너스 0.15% 하락했네요. 박 교수님,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인데요? 네,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오히려 셰일 오일 생산 기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둘째, 달러 강세로 자금이 미국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이미 상당 부분 진행했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 나스닥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기술주들이 선방했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182.48달러로 플러스 2.99% 상승했고, 애플도 264.72달러로 플러스 0.2%, 테슬라도 403.32달러로 플러스 0.2% 올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 AI 반도체 수요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근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크게 하락했는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상승한 것은 좀 아이러니하네요.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선택적 투자 전략을 보여줍니다. 같은 반도체 업종이라도 엔비디아는 AI 칩 설계 기업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미국 기업이라는 안전성이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제조업체로 물류 차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한국이라는 지리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주가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우지수는 전통적인 산업주 중심이라 경기 민감도가 높습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에너지, 금융, 산업재 섹터가 약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낙폭이 0.15%에 불과한 것은 시장이 아직 패닉 상태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이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붕괴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한국 시장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데 한국 시장만 급락했다는 것은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부각됐다는 의미입니다. 즉, 에너지 의존도, 지리적 위치, 수출 의존도 등이 약점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중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고 특히 중동산 원유 비중이 약 70%에 달합니다. 둘째,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들이 모두 에너지 집약적 산업입니다. 원가 상승이 직접적으로 수익성에 타격을 줍니다. 셋째, 중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입니다. 건설, 플랜트,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중동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분쟁이 장기화되면 이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주는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이것도 중동 리스크의 한 측면인가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 역설적으로 무기 수요가 증가합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기술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K9 방산 수출이 2022년 17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 이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기넥스원, 한화시스템 등이 모두 20% 이상 급등한 것은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뉴스에 중동 특수 노렸는데 미래운용 NH증권 분쟁 격화 예의주시라는 내용이 있던데 금융기관들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나 봅니다. 네, 자산 운용사들과 증권사들은 이미 중동 관련 테마에 투자하고 있었거나 관련 상품을 출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확전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나 에너지 관련 ETF를 운영하는 곳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것입니다. 채권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채권 팔아 기름 사는 기관 투자자들, 회사채 자금 조달 부담 가중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채를 매도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상승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신용 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투자 기회로 볼 수도 있을까요? 뉴스에 출구 관측되는 순간 빠르게 오른다. 이번 사태는 투자 기회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던데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 충격을 주지만 해소되면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초 미국 이란 갈등이 고조됐을 때도 시장이 급락했지만 한 달 만에 회복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급락은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펀더멘털이 견고한 우량주들이 과도하게 하락했다면 분할 매수를 고려할 만합니다. 하지만 위험도 크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거나 확전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하거나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면적 군사작전을 개시한다면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위험 감내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산 투자와 손절매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5.8조 원을 순매수했다는데 이들의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 시도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과거 위기 상황에서 개인들이 저점에서 매수해 수익을 낸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오늘의 5.8조 원 매수로도 시장을 지탱하지 못했다는 것은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일괄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고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8,185.72, 달러로 마이너스 0.86%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편인가요? 네, 예상보다는 선방했습니다.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비트코인이 주식시장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암호화폐가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융으로서의 지위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 미만의 하락은 이런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시장 구조가 변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덜 민감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식이나 채권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오늘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낙폭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비트코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 분쟁이 해소되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7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쟁이 확대되면 5만 달러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감기 효과와 ETF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규제 리스크와 거시경제 변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글로벌 이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의 AI 시장 5배로 커진다는데 수익률 대박 매니저의 조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AI 시장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가요? 네, 맞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AI 산업의 장기 성장 트렌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AI 시장 규모가 향후 5년간 5배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AI가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금융, 의료,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전 분야에서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AI 관련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도 플러스 3% 가까이 상승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생성형 AI 등 모든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적입니다. 중동 분쟁과 무관하게 AI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직결됩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이라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K바이오 관련 뉴스도 있습니다. K바이오, 결국 우상향 간다. 글로벌 성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내용인데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일부는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인데,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임상 결과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므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넥스레이드 출범 1주년 소식도 있네요. 증시불장 날개 달고 고속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가 출시한 야간 거래 시스템입니다. 출범 1년 만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과의 시차를 고려할 때 야간의 미국 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급변 상황에서는 야간 거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향후 거래 시간 확대와 상품 다양화가 이루어지면 한국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관련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현대차 조정에 9.8% 하락, 해운주 급등 속 숨은 진주라는 내용인데요.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물류 계열사로 완성차 운송과 해운 사업을 영위합니다. 오늘 현대차가 급락하면서 동반 하락했지만, 실제로는 중동 분쟁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과거 수에즈 운하 사태나 홍해 위기 때도 해운주들이 급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 운반선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므로 단기 조정을 저점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 실적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향후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주와 다음 주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 정세의 전개 방향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외교적 해법이 모색되는지, 아니면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나 주요국 정상들의 발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원유 가격 추이입니다. WTI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본격화될 것이고, 반대로 7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국내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있을 텐데요. 이번 주에는 3월 첫째 주라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는데, 이것이 중동 리스크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들이 중동 사태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특히 정유, 화학, 해운 업종의 전망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이 약하게 나오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것입니다. 또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FOMC 위원들이 중동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는 고도의 불확실성 국면이므로 방어적 전략이 우선입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최소 30% 이상은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추가 조정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정 섹터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손절매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손실이 10%를 넘어가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재진입 기회를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격적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선별적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첫째, 방산주는 단기 과열 양상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입니다. 다만 2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우량 반도체주의 저점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9만 원대, SK하이닉스가 90만 원대로 내려온 것은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하락입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중장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이나 금 관련 ETF도 해지 수단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해외 투자는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므로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S&P 500 ETF나 나스닥 ETF는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도 장기 수익률이 검증된 상품입니다. 또한 미국 국채나 회사채도 안전 자산으로 적합합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이 크므로 환해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인데 더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분쟁이 해소되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이번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위기는 한시적이었고 시장은 항상 회복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이라 저점 매수 기회가 많습니다. 다만 한시에 매수하지 말고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인 우량주들은 하방 경직성이 있고 장기 보유 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패닉에 빠져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는 공포 심리가 지배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신용거래나 파생 상품은 변동성이 클 때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와 루머를 구분해야 합니다. SNS나 커뮤니티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공식 발표와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동 사태가 해소될 경우 시장 반응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뉴스에서도 언급됐듯이 출구 관측되는 순간 빠르게 오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외교적 해법이 모색되거나 휴전 협상이 시작된다는 소식만 나와도 시장은 즉각 반등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들이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은 하루에 5% 이상 급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점 매수에 성공한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너무 일찍 들어가거나 너무 늦게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분쟁이 석 달 이상 지속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5천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더욱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경기 방어주, 즉 식품, 제약, 통신 같은 필수 소비재 업종으로 피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극단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30% 이하로 평가됩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화요일 한국 증시는 이러한 미국 중동 분쟁 격화로 검은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가 5,700선 아래로 무너지면서 6,200선에서 한 번에 50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고 삼성전자는 19만 원대, SK하이닉스는 90만 원대로 밀렸습니다. 현대차도 59만 원대로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리닉스원, 하나시스템 등 방산주는 20% 이상 급등하며 극명한 명암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급등했고 WTI 원유는 배럴당 7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 가격도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패닉 매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비중을 충분히 확보하고 레버리지는 피하 열시오. 그리고 이번 조정을 장기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동 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관점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중동 정세 전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시고 무리한 투자는 자제하시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원유 가격과 환율 동향, 그리고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도 최신 시장 동향과 전문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